따라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안 갚은 것 외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필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불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이다 보니 형사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은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돈을 빌리고 못 갚으신 분들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 감옥 가나요? 라고 양쪽에서 다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 절차입니다. 민사 절차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국가가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국가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소를 하게 되고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서도 사기죄가 맞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고 해서 형사 절차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형사 절차의 핵심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사 절차와 가장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안 갚은 것 외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필요한 겁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거나 과장을 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하던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돈을 안 갚은 것이 아니라 못 갚은 것이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였는지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는지 수사기관이나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궁예의 간신법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고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전적인 문구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위는 고의와 같은 말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고인의 재력입니다. 변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변제 능력이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채무 현황을 조회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많았다라는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전형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돈이 들어올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는데 곧 돈이 들어올 곳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해서 빌린 돈도 못 갚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빚도 많이 있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셨다면 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때 재산이 있었고 채무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셨고 돈을 일부씩 상환을 잘 해왔었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을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빠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반행위와 편취의 고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